고대의 미스터리, 과학이 풀지 못한 인류의 위대한 질문들 안녕하세요. 시간의 먼지를 뚫고 인류가 남긴 위대한 질문들 속으로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과학의 눈으로도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고대의 경이로운 유산들을 찾아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경이로운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문명의 흔적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영국의 스톤헨지를 이루는 거대한 돌들은 어떻게 그 먼 곳에서 옮겨져 이토록 정교하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페루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나스카 라인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때 찬란했던 마야와 같은 문명은 왜 거대한 도시를 정글 속에 남겨둔 채 호련히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집트의 모래 아래 혹은 이스터 섬의 고독한 석상들 아래에는 또 어떤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여정으로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건축물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로 향합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사막을 깨우면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산은 황금비드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대지는 마치 스스로 별들의 언어를 배운 듯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를 드러냅니다. 그곳 나일강의 기억을 품은 단단한 안반 위에 쿠프왕의 대피라미드가 서 있습니다. 기원전 2550년경 이집트 고왕국 시대에 세워진 제4왕조의 주권자 쿠프를 위한 영원의 집입니다. 아침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피라미드는 한없이 평온한 산의 위엄과 측량가의 꿈이 현실이 된 듯한 정밀함을 동시에 뿜어냅니다. 한 변의 길이가 약 230m에 달하는 정사각형의 밑변, 원래 높이는 146m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태양 아래에서 물처럼 반짝였을 외장재는 투라 지역의 채석장에서 가져온 순백의 석회암이었습니다. 그 돌들은 너무나 정교하게 맞물려 있어 칼날 하나 들어갈 틈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빛나는 껍질 안쪽, 피라미드의 심장부는 거칠고 어두운 현지 석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 왕의 방은 아스완에서 물길을 거슬러 운반해온 붉은 화강암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방 위에 설계된 5겹의 무게 분산 공간입니다. 이 독창적인 구조는 수백만 톤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4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의 방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왕의 방으로 향하는 대해랑은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린 구조로 경사면을 오릅니다. 그 바닥은 매끄럽게 다듬어진 석회암으로 지렛대와 균형추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했던 고대 공학자들의 언어로 지어진 공간입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 전체가 비율과 각도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경사면은 약 52도에 가까운 각도로 기울어져 있고 밑면의 수평은 후대의 어떤 건축물도 부끄럽게 할 만큼 정확합니다. 4개의 면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데 그 정확성은 현대의 정밀 기기조차 경이를 표할 정도입니다. 기자의 고원을 걷다 보면 이 기념비가 단순히 한 사람의 무덤이 아니라 한때 살아있는 자들의 활기로 가득 찼던 거대한 죽음의 도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피라미드의 동쪽과 서쪽에는 귀족과 감독관들을 위한 평평한 지붕의 무덤, 마스타바가 줄지어 있습니다. 각각의 무덤에는 제물을 바치는 예배당과 영혼이 드나들 수 있는 가짜 문이 있었습니다. 모래사장 너머에는 장제전이 있었고 그곳에서부터 강가의 계곡 사원까지 긴 둑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길은 죽은 왕이 강에서 무덤으로 의식을 통해 이동하는 신성한 통로이자 살아있는 자들이 영혼을 위한 제물을 운반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고원은 단지 무덤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건축, 신학, 천문학이 서로 대화하는 계획된 공간입니다. 모든 돌덩이와 상인방, 모든 축과들은 땅과 하늘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기하학의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법이나 외계의 힘을 상상하기는 쉽지만 땅은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피라미드 남동쪽에서 발굴된 노동자들의 마을은 막사와 빵집, 맥주 양조장과 소와 물고기뼈가 가득한 식당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충분한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인근에서 발견된 그들의 무덤 역시 그들이 노예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골절이 치료된 흔적, 고된 노동으로 닳아버린 척추뼈는 그들이 보살핌을 받았으며 왕의 무덤이 보이는 곳에 정중히 묻힐 자격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왕의 방이 숨겨진 공간의 돌덩이들에는 붉은 물감으로 쓰인 표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쿠프의 친구들, 쿠프의 하얀 왕관과 같은 이름들입니다. 이는 채찍 아래 신음하던 노예의 낙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뛰어넘는 거대한 비전에 봉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작업반의 서명과도 같습니다. 최근 와디 알자프에서 발견된 파피루스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운영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메레르라는 이름의 한 관리가 기록한 업무일지에는 투라에서 채석한 고급 석회암을 배에 실어 나일강의 운하를 따라 아케트 쿠프, 즉 쿠프의 지평선이라 불렸던 피라미드 건설 현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원과 화물을 세고 작업일을 기록한 간결한 내용은 거대한 관료제가 이 강을 길로 만들고 수많은 노동력의 합주를 지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거대한 산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밀한 측량 기술은 또 다른 수수께끼입니다. 나침반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그토록 정확하게 북쪽을 찾아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밤하늘의 북극성 주변을 맴도는 별들을 관찰하며 그 별들이 보이지 않는 극점의 선을 가로지르는 순간을 표시하고 다림줄과 끈을 이용해 그 각도를 이등분했을 것입니다. 혹은 해시계의 그림자를 여러 시간대에 걸쳐 추적하여 완벽한 동서남북을 찾아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 그들은 하늘의 척도를 땅의 돌 위에 새겨 넣었습니다. 왕의 방에서 외부로 뚫린 환기구로 알려진 통로들은 하늘을 향한 믿음을 건축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하나는 결코 지지 않는 별, 불멸의 존재들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오시리스 신의 천체인 오리온 자리를 향합니다. 이는 왕이 죽은 뒤 오시리스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도구와 기술 역시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부드러운 석회암을 파고든 구리끌, 단단한 암석을 쪼아낸 돌망치, 그리고 썰매를 끌 때 마찰을 줄이기 위해 주자 앞에 물을 뿌리는 모습이 그려진 무덤 속 부조들. 최근의 실험은 젖은 모래가 마찰력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라미드는 미지의 힘이 만든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기적입니다. 홍수 기간에 징집된 농부들, 먼지와 열기에 단련된 채석공들, 파피루스의 기록을 남기던 서기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율했던 관리들. 수많은 손길이 모여 한 사람의 이름을 위해 영원의 지평선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 돌들 속에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땀과 자부심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이집트의 뜨거운 사막을 떠나 안개 낀 영국의 평원으로 향합니다. 솔즈베리 평원의 아침이 밝아오면 거대한 돌의 원, 스톤헨지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은 한순간에 얼어붙은 유적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사람들의 오랜 숨결이 땅과 하늘에 새겨진 곳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 남긴 고인돌의 거대한 사촌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고인돌이 익숙한 것처럼
고대 유럽인들에게도 이런 거석 문화는 삶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첫 작업은 기원전 3100년경 사슴뿔 곡괭이를 든 손들이 원형 도랑을 파고 그 안쪽으로 하얀 둑을 쌓아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브리 홀이라 불리는 56개의 구덩이가 파여 처음에는 나무 기둥을 세우고 나중에는 죽은 자들의 화장된 유골을 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스톤헨지는 처음에는 거대한 공동묘지였던 셈입니다. 수백 년이 흐른 뒤 건설자들의 야망은 흙과 나무에서 돌의 웅변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에서 피라미드가 솟아오르고 있을 때 이곳 사람들은 사르센이라 불리는 거대한 사암들을 세웠습니다. 무게가 20톤이 넘는 이 거석들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운반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블루스톤이라 불리는 작은 돌들입니다. 이 돌들은 200km 이상 떨어진 웨일스의 프레슬리 언덕에서 왔습니다. 육로로 롤러와 썰매를 이용했든 바다와 강을 따라 뗏목으로 옮겼든 그 머나먼 여정 자체가 이 돌들이 가진 의미의 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건설자들은 우리에게 설계도를 남기지 않았지만 빛으로 쓴 정렬을 남겼습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 하지 새벽의 원의 중심에 서면 태양은 입구 쪽의 힐스톤 근처에서 솟아올라 돌들 사이로 빛의 길을 냅니다. 반대로 밤이 가장 긴 동지 저녁에는 태양이 가장 높은 삼석탑 사이로 지며 마지막 빛을 비춥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일년의 흐름을 뼈와 숨결로 이해하고 그 지식을 돌에 새겨 넣은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마치 우리의 조상들이 24절기에 맞춰 농사를 짓고 세시풍속을 즐겼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늘의 움직임은 삶의 중요한 나침반이었을 겁니다. 최근의 발굴은 스톤헨지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서 더링턴 얼스라는 거대한 고대 정착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집터와 돼지뼈, 소뼈가 가득한 쓰레기장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겨울과 여름의 절정기에 대규모 축제가 열렸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더링턴 얼스가 살아있는 자들의 따뜻한 축제 공간이었다면 스톤헨지는 돌의 영원함 속에서 조상과 죽음을 기리는 정적인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강은 이 두 세계를 잇는 경계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스톤헨지를 둘러싼 이야기는 마법사 멀린이 바다 건너에서 돌을 날라왔다는 전설부터 천문학자들이 이곳을 고대의 천문 컴퓨터라고 주장했던 현대의 신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는 아마도 가장 평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은 돼지를 키우고 소를 몰고 죽은 자를 사랑했던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인내와 협력, 그리고 일년의 순환을 축복하고자 하는 의지만으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생각에 질서를 부여하는 위대한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미의 페루 남부, 태양에 구워진 철빛의 사막으로 떠납니다. 이곳은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광활하고 평평한 고원입니다. 땅은 수만 년의 햇볕과 공기에 그을린 붉은 자갈들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피부 아래에는 드러나는 순간 빛을 발하는 하얀 석고와 모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땅 위에 우리가 나스카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거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더하는 대신 덜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인내심 있는 손길로 말뚝과 끈을 따라 어두운 자갈들을 걷어내자 땅의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건조한 기후 덕분에 그 그림들은 2000년 가까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그저 희미한 길처럼 보이지만 언덕에 오르거나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대지는 거대한 캔버스로 변합니다. 수킬로미터에 걸쳐 흔들림 없이 뻗어나가는 직선들, 거대한 사다리꼴과 삼각형, 그리고 그 기하학적 무늬들 사이로 살아있는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길이 100m에 달하는 벌새, 가느다란 다리를 우아하게 뻗은 거미, 꼬리를 둥글게만 원숭이, 고래와 펠리컨, 그리고 콘도르까지. 이 그림들은 나스카인들이 사용했던 톡이나 직물에 그려진 문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과 깊이 연결된 신성한 예술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거대한 지상화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외계인의 도움을 상상할 수도 있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선을 따라 나무 말뚝이 박혔던 구멍들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그림을 격자무늬를 이용해 거대한 땅 위에 확대하는 것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기술입니다. 필요한 것은 기하학에 대한 이해, 인내심, 그리고 좋은 시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렸을까요? 마리아 라이에와 같은 초기 연구자들은 이것이 거대한 천문 달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선들은 동지와 하지에 해가 뜨고 지는 지점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수백 개의 선들 중 일부일 뿐입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이론은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스카인들은 이 척박한 사막에서 지하 수로를 만들어 농사를 지었던 놀라운 공학자들이었습니다. 물이 생명과 직결된 곳에서 벌새, 거미, 뱀과 같은 동물들은 비와 풍요를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이 그림들은 신들에게 비를 내려달라 간청하고 풍요에 감사하는 거대한 의식의 장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이 선들을 따라 걸으며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조상들이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에서 굿을 하거나 기우제를 지냈던 것과 같은 땅 위에 새긴 거대한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나스카라인은 우리에게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거대한 창조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늘의 신들이 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기도를 땅에 새겼고 그들의 간절함은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자신만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0년 그리스의 작은 섬 안티키테라 근처에서 폭풍을 피했던 잠수부들이 바다 밑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심 45m 아래 로마 시대의 난파선과 함께 수많은 대리석 조각상 그리고 청동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보물들 사이에는 처음에는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던 오래된 올리브 색깔의 녹슨 청동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보존가가 그것을 건드렸을 때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며 톱니바퀴의 날카로운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현대 세계는 전율했습니다. 바다가 2000년 전의 기계를 돌려준 것입니다. 안티키테라 기계장치. 이 장치가 실려있던 배는 기원전 1세기에 침몰했지만 장치 자체는 그보다 한두 세대 앞선 기원전 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두꺼운 책 한 권 크기의 나무 상자 안에 들어있었을 정교한 천문시계였습니다. 앞면에는 황도 12궁과 달력을 나타내는 눈금이 새겨진 다이어리, 뒷면에는 바빌로니아와 그리스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주기들을 계산하는 나선형 다이어리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수십 개의 정교한 청동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며 태양과 달의 위치, 달의 위상 변화, 그리고 심지어 일식과 월식까지 예측했습니다. 이 놀라운 장치는 마치 조선시대의 천재 과학자 장영실이 만든 자동 물시계 자경루의 고대 그리스 판본을 보는 듯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달이 지구 주위를 돌 때 속도가 변하는 불규칙한 움직임까지 핀슬롯이라는 독창적인 장치를 통해 구현한 것은 당시 천문학 지식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CT 촬영 기술 덕분에 우리는 녹슨 덩어리 안에 숨겨진 글자들까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기계의 사용 설명서와 함께 올림피아 제전과 같은 범그리스 경기들의 개최 주기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감춘 마법 상자가 아니라 부유한 학자나 정치가가 친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했을 교육용 도구이자 휴대용 우주였던 것입니다. 안티키테라 기계장치는 우리에게 고대 세계에 대한 편견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흔히 정교한 기계 기술이 중세 이후에나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2000년 전 그리스의 한 공방에서는 오늘날에도 감탄할 만큼 정밀한 톱니바퀴를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기계는 잃어버린 고대의 지식과 기술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증명하는 바다가 우리에게 보내온 경이로운 편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여정지는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고독한 섬, 라파누이, 우리에게는 이스터 섬으로 더 잘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모아이라 불리는 거대한 석상들이 해안선을 따라 혹은 언덕 비탈에 서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길고 날렵한 코, 깊은 눈두덩, 굳게 담은 입술을 한 이 석상들은 마치 조상들의 부름에 답하듯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아이는 아후라 불리는 의식용 제단 위에 서서 바다를 등지고 한때 사람들이 살았던 섬의 안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마을 입구에 서서 마을을 지켜주는 장승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아이는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후손들을 지켜보고 축복하는 조상들의 영혼이 깃든 존재였을 것입니다. 조상 숭배 사상은 우리 문화에도 깊이 뿌리박혀 있기에 라파누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석상들은 라노 라라쿠라는 화산의 응외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채석장에 가면 마치 작업자들이 방금 자리를 뜬 것처럼 바위에서 막 분리되려던 모아이, 땅속에 몸을 묻은 채 얼굴만 내민 모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이 거대한 모아이를 어떻게 채석장에서 해안까지 운반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섬의 원주민들은 모아이가 스스로 걸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는 시적인 표현으로만 여겨졌지만 최근의 실험은 그 말에 담긴 실용적인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여러 팀이 밧줄을 이용해 리듬에 맞춰 모아이를 좌우로 흔들자 거대한 석상은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전설은 마법이 아닌 물리학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한때 이스터 섬은 자원을 남용하여 스스로 멸망한 생태재앙의 교훈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나무를 베어 모아이를 옮기는 데 쓰는 바람에 토양이 유실되고 문명이 붕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론 삼림 파괴가 있었지만 섬 사람들은 돌을 이용해 밭을 만드는 암석 멀칭 농법과 같은 독창적인 기술로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며 수백 년간 공동체를 유지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몰락은 자원 남용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온 질병과 노예 사냥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와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터 섬의 모아이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상징이 아니라 고립된 환경 속에서도 이대한 문화를 꽃피웠던 인간의 창의성과 회복력, 그리고 조상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한 이 고대의 미스터리들은 사실 미스터리라기보다는 인류라는 위대한 예술가가 시간이라는 캔버스 위에 남긴 거대한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돌과 땅과 청동에 자신들의 믿음과 지식, 그리고 영원을 향한 갈망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